2015학년도 논술 기출문항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논술 문항은 크게 오전, 그리고 의학부, 오후 이렇게 세 세트로 우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전반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중에 수학 문항 같은 경우 1번 문항은 오전과 오후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문제 1번은 수학의 내용이었고요. 문제 2번도 역시 수학, 문제 3번도 수학인데 문제 1번의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확률이나 통계 쪽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 3번은 이제 메인 수학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4번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 물리의 내용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과학과 화학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물리학 교수라는 걸 여러분이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수학과 물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번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기출문제 수학 문제 1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오전반에 그 1번 문항으로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잠시 제시문을 읽으면 공과 주사위를 이용하여 상금이 결정되는 게임이 있다. 바구니 안에 1에서 6까지 번호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6개 들어있다. 이 바구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꺼내 공의 번호에 1,000원을 곱한 금액을 상금으로 받으며 주사위를 던져서 5 또는 6의 눈이 나오면 바구니에서 꺼낸 공의 번호에 관계없이 2,000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특별히 주사위의 눈이 공의 번호와 일치할 경우 상금이 2배가 된다. 이 게임에서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수학의 확률이나 통계 쪽에서 많이 봤을 만한 그런 문제이고요. 이 풀이를 잠깐 예시 답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바구니에서 I번이 적힌 공을 꺼내고 또 주사위가 1에서 4까지 눈이 나오면 상금은 1000 곱하기 I1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의 눈이 5 또는 6일 경우에는 2,000원의 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상금은 별도로 계산한다고 쳤을 때 기대 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눈이 나올 경우의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에서 4까지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4 또는 3분의 2가 되겠고, 거기에 곱하기를 1000i를 곱해주면 이게 1에서 4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대 상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6분의 2 곱하기 2000에 해당하는 쪽은 여러분이 5나 6에 그런 눈이 나왔을 때 해당하는 상금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쭉 계산해가지고 얻은 값이 바로 이 36분의 10만 8,000원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 상금, 즉 눈과 주사위가 같을 경우로 제외한 상금이 되겠고요. 자, 특별 상금에 대한 건 별도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특별 상금은 각각 36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공의 번호가 I번의 경우에 1000 곱하기 I1이 자, 2배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1000 곱하기 I1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가 되고요. 공의 번호가 5나 6일 경우에는 2,000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6분의 1에다가 1000i가 추가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36분의 1에다가 각각 5나 6에 해당하는 2,000원 더하기 2,000원, 즉 4,000원이 추가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가지고 특별상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상금의 기대값은 일반 상금과 특별상금을 더한 값이 되고요. 우리가 9분의 35,500원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역시 우리가 확률이나 통계 쪽에서 나왔던 오후반에 해당하는 1번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50m 전방에 한 변의 길이가 8m인 정사각형의 관역이 있고 정사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각각 반지름이 1m, 2m, 3m의 원판 ABC가 있다. 한 개의 화살을 쏘아 원판 A에 맞힐 경우 10만 원의 상금을, 원판 A를 제외한 원판 B에 맞힐 경우 5만 원의 상금을, 원판 B를 제외한 원판 C에 맞힐 경우에는 3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고 하자. 원판 C를 제외한 관역에 맞힐 경우에 상금이 없다. 이 게임의 참가비가 X만 원일 때 상금에서 참가비를 뺀 이익의 기대값이 0 이상이기 위한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단 화살은 언제나 관역 안에 맞으며 관역 안의 모든 부분에 같은 확률로 맞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마치 양궁을 할 때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띠를 이루고 있는 그 포인트 영역을 생각하면 되는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예시 답안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10만 원, 5만 원, 3만 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확률은 각각 해당 관역의 넓이, 상대적인 넓이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상금은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금은 반경이 1인 원의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만 원에 해당하는 상금은 반경이 2인 원에서 1인 원을 뺀 영역,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3만 원의 상금은 반경이 3인 원에서 반경이 2인 것을 뺀 영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상금이 되겠습니다.
64분의 1로 나눈 이유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기 위해서 8m, 8m의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면적 64를 가지고 나눠준 것입니다. 나중에 나눠서 계산해보면 그 결과값은 8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기대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금에서 참가비를 뺀 이익의 기대값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계산된 기대값에서 우리가 참가비인 X만 원을 뺐을 때 이 값이 바로 이익의 기대값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양수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은 최대값이 참가비가 8분의 5파이 만 원이 되면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대략 2만 원 정도의 값에 해당하는 19,634원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답안을 뭐 2만 원 이렇게 썼을 경우에도 저희가 그 중간 과정을 고려해서 충분히 많은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채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학 문제인 수학 문제 2번에 대한 그 제시문과 또 그리고 문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은 가에서 다까지 3개의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요. 가의 제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다항식에 있어서 나머지의 정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제시문입니다. X에 대한 두 다항식 fx, gx, 단 g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gx분의 fx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특히 gx가 1이면 gx분의 fx는 다항식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식은 모두 유리식이다 라고 하면서 유리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항식도 유리식의 일종이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C의 제시문은요. C와 D가 다를 때 CD분의 1은 D-C분의 1 곱하기 C분의 1 빼기 D분의 1이 성립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수의 꼴을 부분 분수로 분리하는 형태의 그러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그리고 유리식, 그리고 부분 분수 정리,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소문항인 수학문제 2-1번 문항을 읽겠습니다. 다항식 x의 10승 더하기 x의 9승 더하기 해서 1까지 더한 내용을 x 플러스 1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a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 더하기 c라고 할 때 개수 a, b, c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하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항은 여러분이 아마 나머지 정리를 배웠던 학생이라면 손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항인데요. 그 예시 답안을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fx를 물론 x의 10승에서부터 쭉 더해서 1까지 더한 것이 fx지만 우리가 이것을 x 플러스 1의 3승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을 q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3승으로 나눴기 때문에 제곱에 해당하는 항부터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x 이퀄 마이너스 1을 3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미분한 것을 gx,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hx라고 이제 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맨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fx라든가 gx나 hx의 경우에도. 하지만 이 뒤쪽에서는 한 번 미분할 경우에 c가 제거가 되고 또 한 번 미분할 경우에는 b가 제거되는 형태로 돼서 우리가 a, b, c에 대한 식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은 c가 되고요.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은 b, h의 마이너스 1은 2a에 해당하는 값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fx는 이미 x의 10승부터 x 더하기 1까지 쭉 더해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gx와 hx를 각각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쉽게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x에다 각각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것과 c와 또는 b와 또는 2a와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a, b, c의 값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이 a는 25, b는 마이너스 5, c는 1 이렇게 나온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두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첫 번째 소문항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주면서 두 번째 소문항을 푸는 힌트가 되는 그런 문항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x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0x 플러스 p라고 하는 어떠한 유리식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분수식을 적분한 것이 x에 대한 유리식이 되도록 상수 p를 정하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문을 참고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접근해야 할 텐데요. 주어져 있는 것이 유리식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 또 하나는 부분 분수로 전개하는 것을 제시문에 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다항식에 대한 전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우리가 예시 답안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어져 있는 유리식의 형태를 부분 분수를 일단은 전개를 해야 적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하게 되면
뭐 이러한 형태로 된다는 건 손쉽게 여러분이 세 번째 제시문에서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식은 이것을 제곱한 거에 또 다른 분자에 또 다른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을 제곱한 식을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주어져 있는 부분수를 다시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전개해서 다시 각 항들을 뽑아주면 이와 같이 4개의 항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개의 항으로 구성된 것에다가 10x 플러스 p라고 하는 이 분자에 있는 식을 곱해주게 되면 그것을 차례차례 부분 분수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형태로 부분 분수로 전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적분한식이 유리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x제곱의 형태라든가 x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와 같은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이 적분해주면 x분의 1꼴이 나오니까 유리식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x분의 1꼴이라든가 아니면 x 플러스 1분의 1꼴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 적분하게 되면 로그 함수가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들이 다 0으로 제거가 돼야지만 이것이 유리식이 된다는 걸 최종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에 나와 있는 항들이 0이 되는 조건이 공통적입니다. p가 5일 때가 0이 돼서 답이 5라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학 2의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수학 문제 3번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 3번은 아래에 나와 있는 긴 제시문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제시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 원을 포함하는 평면 M과 이 평면의 X축을 공유하는 평면 N이 있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알파이다. 평면 M 위에 원을 이미 평면 N 위에 정사형을 했을 때 타원이 되고 이 타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 코사인 알파를 곱한 것과 같다. 평면 M 위에 반지름이 A이며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을 때 이 원 위의 점 P의 좌표 X, Y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X하고 Y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X좌표, Y좌표를 표현하는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타는 원점과 점 P를 연결한 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각도이다. 이 원을 평면 N 위에 정사형하면 장축의 길이가 2a이고 단축의 길이가 2b인 타원이 된다. 이때 코사인 알파는 a분의 b이다. 원 위의 점 P는 타원 위의 점 P'으로 정사형이 되고 타원을 포함하는 평면 N 위의 좌표계에서 P'의 좌표 X', Y'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X'과 Y'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식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사실 세타에 대한 것은 이 원을 이루고 있는 그 평면상에서의 각도가 되고요. 이 X'과 Y'은 이 타원을 이루는 또 다른 평면상에서의 그 좌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평면상에서의 각도를 이용해서 다른 평면상에 나타내는 타원의 방정식을 나타낸 이러한 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두 개의 관계를 지금 결정지어주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지금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P'의 좌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파이에 대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원이 존재하는 평면상에서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가 어찌 보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이러한 제시문에서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문제 3-1입니다. 제시문에서 파이는 선분 OP'이 X축과 이루는 양의 각도이다. 제시문에 근거하여 P'의 좌표, X', Y'의 좌표를 탄젠트 파이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시문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X'과 Y'이 원래 평면상의 각도인 파이가 아니라 지금 세타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에서 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파이로 바꿔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럼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입니다. 우선 우리가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 그 좌표상의 x분의 y인 x'분의 y'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원래 x'과 y'은 문제에서 지금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파이가 a분의 b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고요. 탄젠트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의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탄젠트에 이용한 삼각함수의 공식, 이러한 시컨트와 탄젠트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인,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하면 코사인과 사인의 식을 탄젠트 세타로 유도할 수 있는데요. 그럼 탄젠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탄젠트 파이를 또 가지고서 표현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P'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여러분이 다음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기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 문제 3-2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수학 문제 3-2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배점도 20점이 이제 주어져 있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저희가 변별력을 위해서 낸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2√3, 단축의 길이가 2, 파이가 4분의 파이일 때 제시문에 근거해서 부채꼴 O, P, OQ, P'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문제냐면 지금 앞장에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에서 특정한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원 그림에서 특정한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는 부채꼴의 면적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타원에서 특정한 각도 파이를 가지고 있는 부채꼴의 면적을 과연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그 파이가 4분의 파이일 때 그때 원에서의 각도 세타를 구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구했던 그 탄젠트 파이와 탄젠트 세타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원에서의 각도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이것은 4분의 파이, 타원에서는 4분의 파이였는데 이것이 원으로 가면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풀이에서 원에서 바뀐 각도를 가지고서 원에서 면적을 구한 이후에 이것을 다시 타원으로 정사형해서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타원에서의 면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A인 원에서 현재 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있는 부채꼴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채꼴을 다시 타원의 평면 위로 정사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정사형된 부채꼴의 면적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정사형된 면적은 실제로 원의 면적에서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구하면 이렇게 코사인 알파와 실제로 원의 면적을 곱한 값이 그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예시 답안이 되게 짧죠. 그러니까 이것이 답안이 긴 것 혹은 계산이 복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문제 풀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저희 풀이의 저희가 내는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적 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생명과학 문제 그리고 이제 화학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어떠한 주제에서 제시문이 나왔는가 또는 문제가 어떤 것을 묻는 건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명과학 문제인 경우에는 제시문이 가에서 라까지 4개의 제시문이 나왔고요. 가와 나의 제시문 같은 경우는 세포, 특별히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라의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끝단에서 신경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생명과학 문제 1번은 여러분이 소위 막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포, 신경세포에서 신호의 그 크기의 변화가 약물을 처리했을 때 이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낮아지거나 신호가 아니면 신호가 넓어지거나 하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유추해보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문제 4-2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조작된 ABC라고 하는 3개의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초파리를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파리에서 이 신경세포 쪽에서 이상이 발생해서 뭔가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거나 또는 근육 수축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아세틸콜린을 처리한 이후에 어떻게 근육 수축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가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 과연 이 ABC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인지를 유추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특징이 실험 결과를 제시한 후 제시문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내는 출제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학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은 가에서 라까지 4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제시문은 탄소 화합물 중에서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제시문은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공유결합의 각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은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원소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제시문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화학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결합각의 최대값이 180도인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실험식이 이와 같이 C3H5로 결정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제시문 가하나다에 근거해서 이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구조식을 제시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생명과학의 두 번째 문제와 유사하게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소 분석 장치에 해당하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문제에서 또 이제 우리가 부피 변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 분석 장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질량 변화, 부피 변화를 통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실험 결과와 제시문에 근거해서 실제로 사용된 시료의 실험식을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형태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과학적 문제와 같이 실험을 제시하고 또 제시문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라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문항입니다. 물리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 답안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문항은 3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 제시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유체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잠긴 부분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 밀도가 로인 유체에 부피 V만큼 물체가 잠겼을 때 이 물체가 받는 부력은 F = 로 V G가 된다.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이며 중력과 부력의 합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부력에 대한 여러분 교과서 물리 1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제시문입니다. 용수철에 힘이 작용하여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을 때 X는 용수철에 작용한 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길이가 X만큼 늘어난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은 F = KX이다. 이를 후계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탄성 운동이 있을 때 우리가 주기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제시문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등가속도의 운동이 있을 때의 변이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또는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주어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넓은 공간에 밀도가 로1인 유체가 가득 차 있다. 이 공간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G = 제로의 정지에 있던 직육면체 형태의 물체가 낙하를 시작하였다. 물체의 두께가 D이고 밀도가 로0일 때 물체가 H만큼 낙하하여 G = -H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력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 파악할 수 있겠죠. 특별히 로1이 로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체의 밀도보다 물체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매우 단순한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부력은 플러스 G 방향이며 크기는 로1 VG로 주어집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은 부력과 중력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부력에 대한 것과 중력에 대한 것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그 식의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R자 힘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눈 값이기 되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 다시 말하면 로0 V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R자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면 식이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자, 가속도가 이렇게 로0, 로1, G라고 하는 상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정한 상수 형태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일정한 가속도에서 변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 시간과 변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쉽게 소요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낙하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력 때문에 중력이 작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과학 문제도 수학 문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항의 경우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과학 문항의 배점이 30점인데 이 중에 보통 앞에 있는 문제가 10점, 뒤에 문제가 20점의 배점을 갖게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문제 4-1에서 유체의 밀도가 G가 0보다 클 때 로1, G가 0보다 작을 때 로2이고
문제 4-1에서와 동일한 물체가 이 그림과 같이 G0에 정지해 있다가 낙하를 시작한다고 하자. 위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물체의 운동이 주기 운동이 됨을 보이고 그 주기를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단 ρ1보다 ρ0가 크고 ρ0보다는 ρ1 플러스 ρ2로 2로 나눈 것이 더 크다. 이고 중력 가속도가 g이고 부력과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선 이 환경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잠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물체가 낙하하고자 하는 위치가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있고요. 그 위쪽에 대해서는 밀도가 이제 ρ1인 물질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밀도가 ρ2인 이러한 물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밀도는 ρ0입니다.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보면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ρ1보다는 ρ0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체가 ρ1에 있을 때는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받는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ρ2보다는 ρ0가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ρ2인 영역으로 들어온 부분에서는 위로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물체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아래로 받는 힘과 위로 받는 힘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결국 주기 운동이 됨을 보인다는 것은 이게 단진동 운동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이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과연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 즉 알짜 힘은 부력과 중력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체의 변이 G가 마이너스 D부터 0 사이의 변이를 갖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유체의 밀도가 달라지는 경계면이 있고요. 그 영역에서 물체가 이렇게 중간으로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길 떨어진 길이가 바로 이제 변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변이의 크기가 물체의 두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때는 실제로 떨어진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ρ1에 해당하는 영역이 작용하는 부분과 ρ2가 작용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눠가지고 부력을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G라고 하는 것, 이 G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낙하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부력과 중력을 합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부력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체가 떨어진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력과 중력을 합친 식을 계산해 보면 이 식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ρ2와 ρ1 또는 D, V, G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다 주어져 있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식 ρ2, ρ1 또는 ρ0, D와 같은 이러한 변수들도 모두 상수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상수 곱하기 G라고 하는 형태로 힘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일종의 마이너스 KG와 동일한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단진동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바로 단진동 운동이 되고요. 이때의 진폭이 얼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힘이 0이 되는 상황까지 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바로 진폭이 되는데요. 그때 진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이 바로 진폭을 결정하는 합입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ρ2 빼기 ρ1분의 ρ0 빼기 ρ1 D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진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진폭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이 이 물체가 낙하하다가 물체의 변이가 이렇게 D보다 작은 상황의 변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D보다 더 크게 낙하하는 경우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물체의 모든 부분이 밀도가 ρ2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위치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부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알짜 힘은 부력과 중력을 더한 것도 역시 상수에 해당하는 일정한 어떤 크기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단진동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진폭의 2배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식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값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보면 뭐가 되냐면 진폭의 2배 값이 D보다 작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물체는 완벽하게 ρ2인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동은 단순하게 단진동 같은 그런 진동 운동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답을 쓴 학생 중에 이 부분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씩 감점을 받았다는 것도 주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우리가 진동의 주기가 2파이 루트 K분의 M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하면 K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주기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여러분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관찰해서 이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반드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실제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입시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앙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입학해서 여러분의 잠재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